안녕하십니까. 최고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수업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단어는 통일신라와 발해 단원입니다. 이 통일신라와 발해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발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모두 교과서 44쪽을 보고 계시죠? 자, 44쪽의 첫 부분에 보면 무열왕에 이어 즉위한 문무왕이 유언을 남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성들을 위해서 납세와 부역을 줄이고 백성들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나라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라는 내용이죠. 이 문무왕은 유언을 남기고 이 경주로 가는 길에 있는 문무대왕릉에 묻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라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라는 통일전쟁을 완수하는데 크나큰 업적을 세웠던 김춘추, 즉 태종 무열왕이 이제 첫 번째 일대의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독점해서 계승해 나가는데, 이후에 다시 내물왕 방계의 왕위 계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 태종 무열왕 다음에는 문무왕이 이어지죠. 이 문무왕은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옛 고구려와 백제 출신 인재도 등용하고 민족 통합을 도모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신문왕대로 넘어가면 이 신문왕대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김흠돌의 반란이라는 사건이죠. 이 반란 사건은 신문왕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이 반대되는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의 전모를 좀 살펴보면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국왕의 장인 어른입니다. 즉 김흠돌의 딸과 신문왕이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 국왕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일단 김흠돌이 높은 지위에 올라 제 마음대로 위세를 부리고 흉악한 무리를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다. 그래서 잔당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라는 신문왕의 즉위년 교서가 나와 있죠. 이 당시에 김흠돌이 딸을 이제 빌미로 하여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문왕은 강력한 왕권 강화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김흠돌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데는 특정 가문의 왕위 독점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무열왕 이후로 이 왕위가 독점이 되죠. 무열왕계로 독점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되고 귀족들의 수장인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됩니다. 당시 이제 국왕의 세력은 시중이라는 집사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대로 이제 귀족 세력은 화백회의 대표인 이 상대등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과 대립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중의 권한이 계속 커지죠. 왜냐하면 왕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 귀족 세력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이 신문왕은 김흠돌의 반란 사건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귀족 세력을 누르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숙청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이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왕권을 점점 더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수용하면서 국학이라는 국가적인 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국학에게는 주로 육도품들이 입학하여 유교 경전도 익히고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조언자나 행정실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한 이후에 신라는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8세기 경덕왕, 성덕왕대의 문화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라가 성공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날 백제 사람이었던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면서 회유책을 썼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 안승이라는 인물도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인물이지만 이 사람에게 고구려의 그러니까 지방의
왕자리를 주면서 이 당시 적극적으로 신라의 지배체제 안으로 포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 땅을 통합했기 때문에 더욱 영토가 넓어졌죠. 이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통일신라는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중앙관청에서는 왕명을 수행하고 기밀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집사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집사부의 장관이 시중이라고 그랬죠. 이 시중이 바로 왕의 권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 즉 왕권이 강할 때는 시중이 강하고 왕권이 약할 때는 시중의 권한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 등은 귀족 세력을 대표한다 그랬죠. 즉 왕권이 강하면 상대 등의 힘은 약하고 이 귀족 세력도 약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왕대 이후에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부 아래에는 14부의 여러 관부를 설치하게 되었죠. 또한 전국을 구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구주 5소경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보이시죠?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5개의 작은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왜 5개의 작은 서울을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수도인 금성이 있는데, 자, 지리적으로 보시면 지금 금성이라는 곳이 위치가 이 신라의 땅에서 너무나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옛 고구려와 백제 땅을 다스리기도 하고 회유할 목적으로 5개의 작은 이 서울,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 조직도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구서당 10정이죠. 자, 이 구서당이 바로 중앙군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말갈인들까지 통합하여 이 중앙군을 편성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민족 융합에 도움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10정이 바로 지방군이 되겠죠. 그런데 전국을 9주로 나누었는데 왜 지방군이 10개일까요? 10정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지금 한주라는 곳이 보이시죠? 발해와 국경을 가장 많이 맞닿고 있는 북방 지역에 이 지방군을 2개를 둡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 하나씩 그리고 한 주에 2개 이렇게 해서 합쳐서 10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군사 조직까지 정비하면서 신문왕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살펴본 신문왕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은 굉장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왕입니다. 왕권 강화의 주역이었다는 것. 첫 번째로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14개 관청을 정비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는 것. 두 번째, 구주 5소경을 나누어서 지방을 통제했다는 것. 그리고 구서당 10정을 설치하고 특히 앞에 살펴봤듯이 이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유교정치 사상을 도입했다라는 것이 신문왕의 업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문왕의 왕권 강화책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대조영이 되겠죠. 자, 이 대조영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조영이라는 인물은 본래 이제 고구려의 별종이다라는 기록이 있죠. 당시 말갈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동모산에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곳이 발해의 초기 도읍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을 698년에 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발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대조영이 처음으로 도읍을 정한 곳, 이곳이 바로 동모산이라고 추정되는 현재 중국 지린성의 성산자산성입니다. 이 당시 이 발해를 세움으로써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자 했던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이제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누가 처음 사용했을까요? 바로 조선시대의 실학자 중에 한 명인 유득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발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발전. 대조영이 첫 번째 왕이죠. 고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고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무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문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각각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무왕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주 잘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무술, 무예할 때 무자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신라를 견제하고 당나라 또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여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왕은 당나라의 등주, 현재 덩저우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고 하죠. 이 당시에 이제 장문휴 장군을 이 등주로 보내서 굉장히 등주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서에서도 당과 격돌했다는 기록, 그리고 다른 한편 일본과는 교류를 활발히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왕 때가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대립관계에 있던 당과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당나라는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체제를 정비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하지만 문왕은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냈을 때는 천손이라고 하여 발해의 위상을 자신감 있게 표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발해의 전성기는 9세기 전반 성원왕 때에 이릅니다. 당시에는 동서남북으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여 당시 당나라는 해동 성국이라는 이름으로 발해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영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도상으로 봐도 어마어마하죠. 신라의 거의 3-4배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발해의 땅은 고구려의 전성기보다 1.5배 정도 되었다고 예측이 됩니다. 이 당시 발해의 가장 오랜 시간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 상경성을 복원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상경성은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발해는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또 기반으로 하여 당시에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독립 왕조임을 대내적으로 천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해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은 삼성육부를 기본으로 하였는데요. 이것은 원래 수나라 때 처음 시작이 되었고 당나라에서 계속 지속이 된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나라의 제도와 기본 골격은 같지만 발해의 삼성육부제는 그 운영 방식과 명칭이 굉장히 독자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의 삼성육부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정당성이 발해의 삼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정당성이 선조성과 중대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당나라의 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성의 우두머리, 장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내상인데, 이 대내상이 이 아래에 자사정과 우사정, 그 밑에 있는 육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정당성 밑에 있는 육부가 이제 실제적인 행정 실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육부의 이름이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유교 덕목을 따서 만들었다는 것도 이 발해의 중앙관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발해 중앙정치조직 삼성육부제 운영과 명칭이 독자적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방행정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가 되어 있죠. 이 당시에 발해 지방행정구역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5경이 여기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표시되어 있고 15부의 구역이 보이시죠? 그리고 15부 안에는 62주가 있어서 이 당시 중앙에서 도덕이나 자사라는 이름의 관리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으로 불리는 토착 세력이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수령이 바로 지방행정을 담당하거나 또는 외교 사절로 파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일본기에 보아도 이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채치연의 글에서도 마찬가지 고구려가 발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당서, 신당서 등 이 다양한 이 역사서에서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